일반적으로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물가는 생각보다 상승하지 않습니다. 1900년대 초반만 해도 화폐 수량설이 대세였습니다. 화폐 수량설은 MVPy로 항등식입니다. M 통화량, V 유통속도, P 물가, Y 실질 생산량 실질 GDP입니다. 유통속도는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통화량을 늘리고 실질 GDP가 증가하지 않으면 물가가 상승한다고 했죠. 이 부분은 영화 인타임에서도 언급했지만 경제가 성장하려면 통화량이 필요합니다. 경제가 급성장하는 국가들은 통화량을 늘려도 물가가 상승하지 않습니다. 화폐 수량설은 현재에는 맞지 않습니다. 1970년대 고물가를 겪으면서 나타난 현상은 인플레이션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시적, 유발적, 자생적 인플레이션입니다. 2021년 연준이 고물가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던 이유는 물가 상승을 일시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2022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유발적 인플레이션도 높아집니다.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잡으려는 것은 유발적 인플레이션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통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죽이는 것이 연준의 목표였죠. 통화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물가가 상승합니다. 이 부분이 자생적 인플레이션입니다.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사람들은 물가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처럼 연준의 자산이 2배로 증가하면서 달러 발행량이 2배로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물가가 급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연준은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됩니다. 현재 기대 인플레이션은 안정적으로 변했습니다. 통화량이 증가해도 생각처럼 물가는 상승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020년 이후 본원 통화는 60% 증가해도 물가는 별로 상승하지 않았죠. 오히려 통화량 증가보다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는 급등합니다. 통화량이 증가해도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물가가 상승하지 않고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이 돈들은 금융자산, 금융부채로 이동하게 되죠. 이것은 나스닥을 급등시키게 됩니다. 연준이 돈을 풀면 실물 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게 되죠. 나스닥이 급등하면 전 세계 연기금들은 나스닥을 추가로 더 편입해야 합니다. 이것을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예로 들어보죠. 국민연금은 매년 적립금이 쌓입니다. 추가로 돈이 들어오죠. 이 돈으로 엔비디아를 매수해야 나스닥 수익률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은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계적 매매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는 것이 전술적 자산 운용입니다. 국민연금의 수익은 대부분 전략적 자산 운용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급등은 바로 전략적 자산 운용의 결과물입니다. 엔비디아가 급등한 것은 단순히 실적 개선이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실적 대비 과도한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죠. 이것은 엔비디아 주가가 상승하면 전 세계 연기금, 외환 보유액들은 엔비디아를 무조건 편입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략적 자산 운용입니다. 2023년 말부터 시작된 엔비디아의 상승은 실적이 아닙니다.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각종 ETF가 설정이 되고 전 세계 펀드들이 엔비디아를 편입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처럼 엔비디아 실적이 좋아진다고 해서 엔비디아 주가가 급등할 수 없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펀드들이 엔비디아를 편입을 했고 ETF들도 대부분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과거처럼 급등할 수 없습니다. 엔비디아 시총은 3.16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명목 GDP의 2배 수준이며 영국 명목 GDP 수준입니다. 엔비디아가 30%만 상승해도 독일 명목 GDP 수준입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인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기대보다 좋게 나오면 급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급등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즉, 매도 타이밍입니다. 엔비디아 시총이 3.5조 달러면 매도 타이밍입니다. 여기서 더 상승할 여력은 10% 수준입니다.